You said, 제발 죽여주십시오. 성폭행이 난무하는 북한군 상관의 아이를 임신한 채 팔북한 여군 자매. 그런 그녀들을 친딸처럼 품어준 대한민국 스타 출신의 백발노인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은 늘 김하율과 김세라 자매의 편이었다. 칠흑 같은 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간만이 자매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지옥 같은 현실의 연장선이었다. 조선 인민군 제7군단 산하보위대 소속 여군이었던 하율과 세라는 나이 차이 2살의 친자매였다. 어린 나이에 조국 보위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입대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처참한 지옥이었다. 부대 내에서 계급은 곧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여군들에게 가혹한 폭력과 성적 유린으로 행사되었다. 하율은 26, 세라는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그라진 듯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상관들의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 되었고 특히 세라는 몇 달 전부터 부대 내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언니 하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삼켰지만 결국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세라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 놓았다. 하율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차가운 칼날이 솟구이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자신 역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아슬아슬하게 피해왔지만 동생마저이 지옥에 빠졌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얗게 비는 듯했다. 언니 나나 요즘 몸이 이상해.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건 아닐까? 어느 날 새벽 세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그 말은 하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설마 하는 생각은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옥죄어 왔다. 그 순간 하율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느니 탈출하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에 비로소 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희망,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다. 탈출 계획은 철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보위대 내의 감시망은 삼엄했지만 하율은 오랜 시간 동안 군 생활을 하며 부대의 지형과 순찰 시간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국경 인근의 철조망을 목표로 삼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준비했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보름달 없는 그음은 국경 수비대의 순찰이 가장 뜸한 시간을 노렸다. 칼날 같은 추위가 온몸을 에워쌌지만 그들의 심장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세라야 두렵지 않니? 하율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랑 함께라면 괜찮아.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부대 막살을 빠져나왔다. 인기척 하나 없는 깊은 밤 겨울에 칼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휘젓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숲속을 헤치고 나아가며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뿌리에 채어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율은 앞장서서 길을 개척했고 세라는 언니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국경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매는 잠시 숨을 골랐다.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율은 미리 준비해둔 낡은 장갑을 끼고 철조망을 잡았다. 맨손으로 만지면 찢어질 듯한 철조망의 날카로운
가시가 장갑을 뚫고 손바닥을 파고드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녹슨 철조망을 벌리기 위해 온몸에 힘을 다 썼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율의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 저 너머에 있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만한 틈을 만들고 세라를 먼저 밀어넣었다. 세라가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살같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세라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율이 마지막으로 철조망을 빠져나오는 순간 날카로운 철사가 그녀의 손목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욱신거리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솟구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철조망을 완전히 벗어났다. 마침내 자유의 땅이라고 불리는 중국 국경에 발을 디딘 순간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밀려드는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을 휩쓸었다. 그들의 옷은 찢겨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마치 자유를 향해 속삭이는 노래 같았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버려야 할 과거는 이미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두 자매는 중국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인적이 드은 산길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굶고 헤매는 동안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매서운 추위와 극심한 배고픔은 그들의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켰다. 세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하율의 손목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했다. 인신 매매의 위험성과 브로커들의 감시망이 그들을 언제 덮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을어에 있는 낡은 창고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바닥에 서로의 몸을 기대고 앉아 체온을 나누었지만 배에서 울리는 고통스러운 소리는 멈출 줄 몰랐다. 언니 배고파. 너무 추워. 세라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율은 동생을 꼭 끌어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 역시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남한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 가면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 그들은 우연히 탈북민들을 돕는다는 브로커 왕용을 만나게 되었다. 왕용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매에게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할 수도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하율은 왕용의 말에서 북한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경험을 떠올렸다. 자유를 찾기 위해 왔지만 이곳 역시 또 다른 지옥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왕용은 그들을 허름한 여인 속에 숨겨 주었다. 며칠 동안 따뜻한 협박은 끊이지 않았다. 세라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확신하게 되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고 입덧 증상도 심해졌다. 북한군 상관에게 당했던 폭력으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하율 역시 세라와 비슷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그들을 짓눌렀다. 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아기가 생겼어.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하율의 품에 안겼다. 하율은 동생을 토닥이며 힘겹게 말했다. 세라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기도 우리가 함께 지킬 거야. 자신들처럼 원치 않는 아기를 갖게 된 동생을 보며 하율은 죄책감과 동시에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두 자매가 아니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 생명만큼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 생각만이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왕용은 약속한 대로 자매를 태울 배를 준비했다. 작고 낡은 어선은 마치 그들의 위태로운 살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들과 함께 다른 탈북민 6명이 더 배에 올랐다. 모두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망대회를 응시했다. 밤이 깊어지자 배는 중국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으로 향했다. 약속된 지점에서 한국 배와 접선하여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은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땅을 벗어나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약속된 한국 배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은 해경의 경비정이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자배에 탄 탈북민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을 쳤다. 저건 해경이야. 잡히면 다 끝장이야. 한 남자가 절규했다. 왕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미리 해경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돈을 받고 탈북민들을 넘기려 한 것이었다. 자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악몽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해경의 경비정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확성기를 통해 정지하십시오.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합니다. 라는 경고가 들려왔다. 작은 어선은 경비정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속도와 크기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탈북민들은 서로를 밀치며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때였다. 세라가 갑자기 배 위에서 휘청거리더니 배를 잡고 쓰러졌다.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나 나 배가 너무 아파. 아기가 위험해. 세라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하율은 동생에게 달려가 세라를 부축했다. 세라의 얼굴은 이미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군에게 겪었던 지옥 같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뱃속의 아기마저 그들의 불행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아기를 살려야 해. 하율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탈북자들입니다. 도와주세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위험합니다.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가르고 해경비전까지 닿았다. 해경대원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다. 무전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경비정은 긴급히 판단을 내렸다. 발포 명령을 취소하고 구조작전으로 전환했다. 경비정은 속도를 줄이고 어선에 접근했다. 드디어 경비정이 어선에 바싹 다가왔고 해경대원들이 어선으로 뛰어내려왔다. 세라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율은 필사적으로 세라를 안고 해경대원들에게 매달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동생이 아기가 위험해요. 해경대원들은 신속하게 세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싣기 시작했다.
하율 역시 세라와 함께 경비정으로 옮겨졌다. 다른 탈북민들도 차례로 경비정에 오르면서 어선 위의 혼란은 일단되었다. 정비정의 따뜻한 신뢰로 들어서자 온몸을 짓누르던 추위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의료진이 세라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하율은 세라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렸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는다면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망망대 위에서 펼쳐진 절체절명의 순간은 그렇게 극적인 구조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겪어야 할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경비정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항구를 향해 나아갔다. 하율은 창밖을 통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범푸른 바다는 마치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애써 붙잡으려 했다. 세라는 의료진의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통증에 시달리는 듯 가늘게 신음했다. 하율은 동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세라야, 조금만 더 힘내. 이제 다 왔어. 우리 아기들 꼭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세라는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세라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하율은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정부기관으로 향했다. 길고 고된 조사가 이어졌다. 그들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인권 유린과 성폭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부의 조사가 끝나고 하율과 세라는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았다. 하나원은 그들에게 잠시나마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만 출산이 임박해 오면서 불안감은 다시 커져갔다. 그들은 나만의 연구 하나 없는 외로운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을 낳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막막함이 그들을 짓눌렀다. 세라의 임신 얼수가 하율보다 조금 더 빨랐기에 그녀는 먼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세라가 임신 넉넉 달째이며 산모와 아기 모두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율 역시 임신 석 달째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두 자매 모두 예상치 못한 임신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원 상담사 박선영은 자매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북한군 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라는 사실에 더욱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자매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박선영 상담사는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강원도 심산오지 하늘골에 살고 있는 장태산 노인을 알게 되었다. 장태산 노인은 육군 스타 출신의 퇴역장성으로 전쟁의 영웅이자 군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전역 후 모든 명예와 부를 뒤로하고 홀로 하늘에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군에 바쳤지만 전역 후에는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살아가고 있었다. 박선영 상담사는 장태산 노인에게 자매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장인도 자매의 딱한 사연. 특히 북한군 내에서의 끔찍한 인권 유린과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라는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평생을 조국 수호에 헌신했던 군인이었기에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들을 내가 돌보겠소? 내 친손녀들처럼 친딸들처럼 보살피겠소? 장인의 결정에 박선영 상담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하율과 세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처음에는 낯선 노인과 시골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장인의 제안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며칠 후 하율과 세라는 장태산 노인이 살고 있는 하늘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 나타났다. 공기부터 달랐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장태산 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백발을 휘날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인자함과 함께 강직함이 느껴졌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이제 여기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장노인은 따뜻한 미소로 자매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연륜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다. 하율과 세라는 장노인의 집으로 안내되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한옥은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 했다. 장노인은 자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는 억지로 질문을 하거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었다. 하늘 마을 사람들도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순박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탈북민 자매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할머니들은 매일 찾아와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자매 주위를 맴돌며 재롱을 부렸다. 장노인은 자매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병원 진료를 함께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었으며 때로는 묵묵히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매에게 친할아버지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특히 장노인은 자매의 뱃속 아기들을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라 부르며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는 밤마다 자매의 방문 앞에 앉아 혹시라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고 새벽에는 직접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다. 자매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장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그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무어갔다. 하늘은 그들에게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불안했던 과거를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다. 특히 장태산 노인은 그들에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을 어만져주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하율과 세라의 방문턱에 앉아 밤새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곤 했다. 때로는 직접 그린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다 주며 곧 태어날 아기들을 위한 건강을 기원했다. 그의 주름진 손길과 깊은 눈빛은 자매에게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부성애를 느끼게 했다. 북한군 상관들에게서 겪었던 지옥 같은 기억으로 인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만 남아있던 자매에게 장노인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도 이어졌다. 옆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는 매일같이 텃밭에서 갔다 온 싱싱한 채소들을 가져다 주며 아가씨들, 아기들 건강하게 낳으려면 잘 먹어야 해라며 살들이 챙겼다. 마을 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산모들을 위한 영양교육을 진행했고 자매는 그곳에서 다른 임산부들과 교류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던 세라도 이제는 다른 임산부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하율은 동생의 변화를 보며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늘고래 사계절은 마치 그들의 산처럼 다채롭게 흘러갔다. 봄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었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녘이 풍요로움을 선물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고요함을 선사했다.
잊고 지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기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북한군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기억은 밤마다 악몽으로 그들을 찾아왔다. 특히 세라는 자신이 겪었던 성폭행의 기억과 그로 인해 뱃속에 생긴 아기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율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세상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존재들이었다. 장노인은 자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눈치챈 듯 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유라 세라야.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란다. 너희는 충분히 강한 아이들이고 이제는 이곳 하늘이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 될 것이다. 저 뱃속의 아기들도 이곳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게 될 게다. 장노인의 말은 자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돼지를 녹이는 본처럼 따스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장노인의 말처럼 과거의 족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작은 하늘에서 끔찍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리고 뱃속의 아기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리라.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강하게 타올랐다. 하늘의 여름은 짙은 녹음과 맑은 계곡물 소리로 가득했다. 김하율과 김세라 자매는 장태산 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태동을 느끼는 순간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지옥 같던 북녘의 기억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왔지만 아침이면 들려오는 장노인의 헛기침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의 냄새가 그들을 현실의 따스함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정이라는 이름의 울타리였다. 마을에서는 작은 여름 축제가 열렸다. 옥수수를 찌고 감자를 구우며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하율과 세라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함께했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새들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봐 뱃속 아기들 생각해서 많이 먹어야 혈하며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의 정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장노인은 멀찍이서 그런 자매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저 두 아이는 이미 그의 가슴에 뿌리내린 소중한 딸들이었다. 축제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천막 아래로 몸을 피했고 장노인도 자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비가 예사롭지 않구나. 어서 들어가자. 집으로 돌아온 자매는 창밖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거센 빗줄기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 했다. 그 순간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언니나 배가 이상해. 세라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율이 놀라 동생에게 다가가는 순간 하율 자신도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었다. 두 자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했다. 예정일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진통의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테라야 하유라 왜 그러느냐? 자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온 장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폭우로 인해 산태 위험이 있어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 막혔다는 것이었다. 복구하려면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매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테라는 고통 속에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하율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지만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 첩첩산 중에서 두 생명 아니 뱃속의 아이들까지의 개의 생명이 꺼져갈 판이었다. 장 노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냉철함이 드러났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장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세라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다. 김세라, 이대로 정신 놓을 거냐? 내가 그 지옥을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무너져. 내 뱃속의 아이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다. 그의 호통에 세라의 눈이 희미하게 뜨었다. 장노인은 하율을 향해서도 외쳤다. 김하율, 너는 언다. 동생을 지켜야지. 그리고 내 아이도 지켜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길을 뚫을 테니 그때까지 정신력으로 버텨내라.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어넣는 힘이 있었다. 자매는 그 목소리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할 희망을 보았다. 장노인은 곧장 마을 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들었다. 그리고 마을 청년 몇 명을 불러 모았다. 길이 막혔다. 우리가 직접 뚫는다. 삽이든 괭이든 뭐든 들고 따라와라. 장 노인의 지휘 아래 폭우를 뚫고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프차의 헤드라이트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갈랐다. 산태로 막힌 곳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굵은 나무와 바위, 흙더미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장인은 맨 앞에서 흙더미를 파헤쳤고 청년들도 비에 흠뻑 젖은 채 필사적으로 삽질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길을 뚫는 작업이 아니었다. 새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같은 시각집에서는 마을 안악들이 자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매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의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기도는 자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율은 고통 속에서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세라야, 조금만 더 버텨.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우리 아기들 곧 만날 수 있어? 몇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뚫었다. 길이 뚫렸다. 마침내 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왔다. 흙투성이가 된 장노인과 마을 남자들이 구급차를 향해 길을 터주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자매는 차례로 실려나갔다. 하율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자신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괜찮다.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빗길을 위태롭게 달려 병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조산의 위험이 큰 위급한 상황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매는 응급수술실로 옮겨졌다. 장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수술실 앞을 초조하게 지키며 밤을 새웠다.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두 산모 모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미숙하지만 두 아이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처럼 태어났네요. 축하합니다.
그 순간 장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을 뻔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함께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절망의 밤은 지나가고 하늘에 두 개의 새로운 생명이 기적처럼 찾아왔다. 인큐베이터 안 잡고 연약한 두 생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율은 아들을 세라는 딸을 낳았다.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자매는 유리병 너머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처음 마주했다. 손바닥만 한 아기들 꼬물거리는 손가락과 발가락.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율과 세라의 가슴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율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 작은 생명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희망이었다. 끔찍한 과거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미래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장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고래 하늘처럼 크고 굳건하게 자라는 의미와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장태산 노인의 성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세라의 마음은 하율만큼 단단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보며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혼란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을 유린했던 그 짐승 같은 상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에 몸서리쳤다. 언니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내게 고통의 증거인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세라는 하율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하율은 그런 동생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동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섣부른 위로를 건넬 수 없었다. 장태산 노인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자매의 곁을 지키며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세라의 딸에게 장세봄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새로운 봄처럼 아이의 삶이 늘 따뜻하고 희망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세라야, 장노인이 세라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단다. 그 아이는 너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너의 강인남이 낳은 희망이란 말이다. 아비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의 할아비고 너희가 어이다. 우리가 가족이다. 장노인의 진심 어린 말에 세라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유리병 너머의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마치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작게 하품을 했다. 그 순간 세라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한 미래임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 세보아, 엄마가 미안해. 한 달 후 아이들은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고 자매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손주들 오셨네라며 현수막까지 걸고 잔치를 열어주었다. 한울은 두 아이의 울음소리로 이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었다. 하율과 세라는 서툴지만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며 엄마가 되어갔다. 장노인은 능숙하게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육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하늘골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가을날 오후,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하늘골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통일부 산하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진우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김하율, 김세라 씨의 정착 생활을 돕고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고 표정은 부드러웠다. 하율과 세라 그리고 장노인은 그를 집으로 안내했다. 이 팀장은 자매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정부 지원금이나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친절한 설명에 자매는 경계심을 풀고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하율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이 팀장은 정착 지원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을 교묘하게 훈련받았던 감각적인 경계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장노인 역시 말없이 차를 마시며 이 팀장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평생을 사람을 상대해온 그의 연륜은 이진우라는 인물에게서 풍기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이 팀장이 돌아간 후 장노인은 하율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하율아, 저 사람 어떠냐? 뭔가 이상합니다. 할아버지. 꼭 취조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 너무 자세히 캐물었어요. 장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내가 군에 있을 때 알던 후배 녀석에게 한번 알아보아야겠다. 며칠 후 이진우 팀장은 다시 한늘고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이들 옷가지와 장난감을 선물로 사들고 왔다. 그는 더욱 친근하게 굴었지만 그의 목적은 여전히 북한군 내부의 정보인 듯했다. 특히 그는 세라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했다. 세라 씨 많이 힘드셨죠? 그 가해자들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라 씨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자의 이름 계급 인상착의 모든 세라는 그의 말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몸을 떨었다. 하율이 나서서 세라를 감싸며 대화를 막았다. 동생은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우는 아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은 듯 번뜩였다. 그날 밤 노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군 시절 그의 직속 부하였던 지금은 국가정보의 고위 간부가 된 인물이었다. 장군님 알아보았습니다. 통일부 지원재단의 이진우라는 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신원조회를 해보니 몇 년 전 탈북한 전직 보위부 요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행적이 묘한 상태였는데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자매분들 신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장 노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평화롭던 하늘에 과거의 지옥에서 온 차가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이진우의 정체를 알게 된 장태산 노인의 눈빛은 잠자는 사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평생을 조국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군인이었다.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들과 손주들이 된 하율과 세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진우라는 가명을 쓰는 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전화기가 불이 났고 오래전 잊혔던 군 시절의 암호와 은어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율과 세라는 장 노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에 떨었다. 하율은 장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이진우라는 사람 때문인가요? 장 노인은 자매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아무 걱정 말 거라 이 할애비가 있는 한 누구도 너희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저 평소처럼 아이들이나 잘 돌보거라. 그의 말은 자매에게 큰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한올골의 평화로운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율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살피는 날이 많아졌고 세라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며칠 후 장노인은 이진호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했다. 그의 본명은 리철용. 북한 보위부 소속으로 탈북자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해 북한으로 다시 끌고 가거나 남한 내에서 간첩 활동을 강요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하율과 세라를 성적으로 유린했던 부대 간부와 먼 친척 관계였고
그 간부가 이번 팔북 사건으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하자 자매를 찾아내 처리하라는 밀명을 받고 난파된 것이었다. 처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감히 이 땅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벌이려 하다니 장노인은 더 이상 수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마을 이장을 통해 김자매가 곧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 서울로 이주할지도 모른다는 헛소문을 흘렸다. 리철룡이 소문을 듣는다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 성급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예상대로 며칠 뒤 리철룡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 선생님 드릴 말씀도 있고 자매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오늘 저녁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을 장노인은 꽤 뚫어보고 있었다. 그러시게 저녁이나 함께하고 가게나. 그날 저녁 장노인은 하율과 세라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 회관에 가도록 했다. 박씨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안악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마을 청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회관 주변을 지켰다. 하늘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결의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 장 노인의 집에는 그와 리철리용 단둘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장 노인은 직접 담근 송이버섯주로 술잔을 채웠다. 자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더군. 통일부 직원 행세까지 하면서이 산골까지 찾아오고 장인의 말에 리철룡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 리철룡 동무. 장노인이 그의 본명을 부르는 순간 리철룡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움직였다. 그 순간 장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낫지 하지만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험으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했던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우리 철룡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백발노인은 그저 힘없는 촌부가 아니었다.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내 놈이 여기 온 목적 그리고 내 놈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다 안다. 밤이 내 딸들과 손주들을 넘봐. 장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왜소해 보였던 그의 몸이 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내 발로 이 땅을 조용히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 손에 죽어 이름 없는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선택해라. 장노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그의 눈빛은 리철룡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했다. 리철룡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 다시는 하늘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장노인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하율과 세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노인은 자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정말 아무 일 없을 게다. 그날 밤 하늘의 모든 집은 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승리인 양 기뻐하며 장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작은 잔치를 열었다. 하율과 세라는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장노인과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 마을 사람들을 보며 가슴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팔북민이 아니었다. 하늘골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내리니 땅의 당당한 구성원이었다. 지옥 같던 과거의 그림자는 마침내 완전히 거쳤고 그 자리에는 두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눈부신 희망의 빛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리철룡이라는 과거의 망령이 허망하게 사라진 후 하늘고에는 거짓말처럼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밤에 장막을 걷어낸 새벽의 여명처럼 마을은 이전보다 더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어둠이 남기고 간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골마가고 있었다. 특히 김세라의 마음은 다시금 굳게 닫혀버렸다. 리철룡의 집요한 질문들은 잊고 싶었던 북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고 그 기억은 갓 피어난 모성에 마저 위협하는 독초가 되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테라는 갓 태어난 딸 세보미를 안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면 자신을 짓밟았던 그 짐승 같은 상관의 얼굴이 불현듯 겹쳐 보였다. 그럴 때마다 세라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아이를 황급히 이부자리에 내려놓고 방구석으로 달아나 웅크렸다. 아이는 엄마의 온기를 잃고 서럽게 울어댔지만 세라는 귀를 막고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에게 세보미는 사랑스러운 딸인 동시에 지워버릴 수 없는 고통의 낙인이었다. 언니 하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동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동생의 목까지 두 아이를 돌봤다. 아들 한우리에게 젖을 물리고 울어대는 조카 세보미를 안아달래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여기서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하율은 세라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라 믿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장태산 노인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갔다. 리철룡이라는 외적인 위협은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세라의 마음속 깊이 파고든 상처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세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노장이었지만 한 여인의 여린 마음을 얼루만지는 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노인은 결심한 듯 산으로 향했다. 그는 반나절 내내 산속을 헤매며 귀한 약초들을 캐고 뒷산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석관수를 길어왔다. 그리고는 꼬박 하루를 꼬박 아궁이 앞에서 정성껏 약을 다렸다. 약초의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는 따뜻하게 데워진 약 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세라의 방문을 열었다. 세라야, 이 할례비야. 잠시 들어가도 되겠느냐? 세라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어하는 채 미동도 없었다. 장인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약 사발을 건넸다. 몸을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이다. 내가 마시기 전에니 하위비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테라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약 사발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꿀꺽꿀꺽. 뜨거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억눌렀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저는 나쁜 엄마예요. 제 딸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세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장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거친 손으로 쓸어주었다. 한참을 울어 지쳐갈 때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세라야, 옛날의 말이다. 내가 아주 아끼던 부하가 있었지?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왔다. 그 녀석은 매일 밤 자신의 잘려나간 다리가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어. 존재하지 않는 고통. 그걸 환상통이라고 하더구나. 의사들은 마음의 병이라 했지? 장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나는 매일 밤 그 녀석의 빈 다리가 있던 자리를 주물러 주었다. 여기가 아프냐? 이제 괜찮을 게다 하고 밤새도록 쓸어주었지? 몇 달이 지났을까? 그 녀석이 그러더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이다. 장노인은 세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보미는 너의 상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피하지 말 거라. 똑바로 마주하거라.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어만져 주거라. 혼자가 아니자니 이 하이 비가 내 언니가 그리고 이 하늘 모두가 함께 만져주고 보듬어 줄 테니.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너의 환상통도 사라질게라.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꿰뚫는 통찰이었다. 세라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은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세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세보미를 바라만 보다가 용기를 내어 작은 손가락을 만져보았다. 그 다음 날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아보았다. 아이의 따스한 체온과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지는 순간 끔찍한 기억 대신 경이로운 생명의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하율은 마당에서 하누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세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북에서 어머니에게 배웠던 아주 어릴 적 자장가였다. 하율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방 안을 살짝 엿보자 세라가 세보미를 품에 안고 환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세보미는 엄마의 품이 좋은지 방긋방긋 으며 옹알이를 했다. 그 모습은 세상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풍경이었다. 깊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누리는 장노인을 쏙 빼야 우렁찬 울음소리를 자랑했고 세보미는 언니 하율처럼 얌전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하늘골의 가장 큰 활력소였고 자매는 이제 완연한 엄마의 모습으로 마을에 녹아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이었다. 국적 취득은 단순히 신분을 얻는 것을 넘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자 새로운 삶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들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다. 자매는 장노인의 도움을 받아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기본적인 법률 교육을 이수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다. 마지막 관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심층 면접이었다. 면접은 그들의 탈북 동기와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였다. 특히 북한군 출신이라는 특수한 이력 때문에 면접은 더욱 까다롭고 심층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했다. 면접날이 다가올수록 자매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하율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 사회상식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뿌리내릴 나라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싶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밑줄과 메모로 빼곡한 책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반면 세라는 또다시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면접관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성폭력 사실을 다시 꺼내어 증언해야 할지도 몰랐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를 해부하듯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다. 언니, 나 못할 것 같아. 다시 그 얘기를 어떻해 하율은 공부하던 책을 덮고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세라야, 이건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새로운 삶을 원했는지 당당하게 증명하는 거야. 너는 피해자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야. 숨지 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해. 장노인 역시 자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전직 장성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면접관들이 던질 만한 예상 질문들을 뽑아주고 모의 면접관이 되어 주었다. 대한민국에 왜 귀화하고 싶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에서의 군복무 경험이 남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가?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던 자매도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점차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다. 특히 장노인은 세라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만약 그들이 너의 아픈 과거에 대해 묻거든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사실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말하거라. 너의 증언은 단순히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너는 한 명의 여성이자 역사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의 말은 세라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과거에 매몰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구리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용감한 증인이었다. 드디어 면접당일 장노인은 직접 차를 몰아 자매를 서울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자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자랑스러운 딸들이다.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오너라. 면접은 사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매를 번갈아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다. 예상했던 대로 군 생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다. 하율은 밤새 공부한 지식과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향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김세라 씨 제출하신 서류에 따르면 북한군 복무 중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세라에게 쏠렸다. 순간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끔찍한 기억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자고 있을 딸 세보미의 얼굴을 떠올렸다. 장노인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다. 너는 역사의 증인이다. 테라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는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여군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폐쇄된 군대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제 뱃속에서 자라나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만큼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면접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던 면접관들의 표정이 숙연하게 변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가운데 앉아있던 면접관장이 입을 열었다. 두 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결과는 추후에 통보될 것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주 후 하늘의 낡은 우체통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법무부에서 온 등기후 편이었다. 자매와 장노인은 마루에 둘러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귀화 허가 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김하율, 김세라. 위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허가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하율과 세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장노인도 주름진 얼굴 가득 환난 웃음을 지으며 자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지난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이 땅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는 또 한 번의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자매를 축하해 주었다. 장로인은 자매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제 두 딸이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후 자매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깊이의 안정감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당당한 어머니이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했다. 특히 하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 계기는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한 탈북 여성의 인터뷰였다.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북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을 겪고 남으로 왔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였다. 그 여인의 공허한 눈빛을 보는 순간 하율은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 장태산이라는 거대한 버팀목과 하늘골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만났기에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행운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김하율과 김세라가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하율은 장노인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심리상담을 공부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장노인은 말없이 하율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대견함이 가득했다. 내 상처도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을 텐데 다른 이의 상처까지 보듬을 힘이 있겠느냐? 그건 아주 고되고 힘든 길이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겪었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받으니 감사한 사랑과 희망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장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가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며 받은 연금을 꼬박꼬박 모아온 통장이었다. 이 할애비가 평생 모은 것이다. 내 학비와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 게 만드는 길이라면이 늙은 군인은 기꺼이 너의 보급 창교가 되어주마. 마음껏 꿈을 펼치거라. 하율은 통장을 받아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통장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느니 늙은 군인의 사랑은 그녀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였다. 그날부터 하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희미한 등불 아래 책과 실름했다. 수십 년간 손에서 놓았던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복잡한 수학 공식과 낯선 영어 단어들이 그녀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믿고 지원해주는 장노인과 언니의 꿈을 응원하며 묵묵히 집안일과 육가를 도맡아주는 동생 세라. 그리고 잠단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세라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처럼 큰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씨 할머니를 따라 텃밭을 가꾸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며 그녀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정직한 땀의 결실을 배웠다. 그녀가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는 하늘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며 칭찬을 받았고 세라는 그 속에서 작은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 과거의 악몽은 희미해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흙냄새처럼 건강하고 생기 있는 미소가 번졌다. 1년 후 하율은 당당히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원서를 냈다. 탈북민 특별 전형이었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면접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돕는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이야기는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한골은 또다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장로인은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생이 났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10시 일반 돈을 모아 하율의 입학 축하금을 마련해 주었다. 하율은 자신을 위해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과 이웃이 있었다. 입학식 날 하율은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장로인 세라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넓은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하율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억압적인 군대 막사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이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캠퍼스 한편의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세라는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풀었고 아이들은 아장아 걸음마를 하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갔다. 하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절망의 땅을 떠나온 두 자매는 이제 하늘골이라는 따뜻한 땅에 뿌리 내려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상담가로 또 한 사람은 소박한 행복을 가꾸는 생활인으로 그리고 그들이 피워낸 희망의 홀씨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날아가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울 것이었다. 지옥 같던 과거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을 심고 가꾸어 갈 시간이었다. 세월은 가장 정직한 농부와 같아서 뿌려진 시간만큼의 결실을 어김없이 거두게 했다. 김하율이 서울의 대학 캠퍼스를 처음 밟았던 그 설레는 봄날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하늘의 풍경은 조금씩 깊이를 더해갔고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소리로 골짜기를 채우며 쑥쑥 자라났다. 하율의 대학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자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왕복 4~4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했다. 밤이면 두 아이의 엄마로 새벽이면 학생으로 돌아가는 일인 2역의 고단한 삶이었다.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어린 학생들 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도서관의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책을 파고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니 땅과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할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다. 오히려 그녀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다.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학문은 그녀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매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발표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 시간 동안 한올골을 든든히 지킨 것은 동생 세라였다. 언니가 없는 동안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도맡았고 장태산 노인의 살림을 살들이 챙겼다. 그녀가 가꾸는 텃밭은 해가 갈수록 넓어져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팔아 생활비에 보탤 정도가 되었다. 흙을 만지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아이들을 키우며 생명의 신비를 깨달은 세라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하늘의 땅처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장태산 노인에게 흐르는 시간은 야속했다. 그의 허리는 조금 더 굽고 마른 기침을 하는 날이 잦아졌다. 한때 호랑이 같았던 걸음걸이는 느려졌고 총기 넘치던 눈빛에는 세월의 안개가 낀 듯 희미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두 딸과 손주들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아이들이 할아버지하며 달려와 품에 안길 때, 하율이 장학금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을 때, 세라가 직접 키운 오이를 된장에 찍어 내밀 때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던 늙은 장군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마침내 하율의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 왔다. 4년간의 고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하늘집은 잔치집처럼 들썩였다. 테라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율이 가장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멋쩍게 넥타이를 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자매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우이와 세보미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온매무새를 만져주며 재롱을 부렸다. 졸업식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하율은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사를 하게 되었다. 검은 졸업가운을 입고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아온 여정, 자신을 품어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며 얻게 된 치유와 나눔의 꿈에 대해 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졸업생으로서뿐만 아니라 먼저 이 길을 걸어간 한 명의 생존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흉터를 똑바로 마주하고 어루만질 때 그것은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손길로 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저의 아버지 장태사님께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객석 한편에서 장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그의 옆에서 세라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율의 답사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박수 소리에 맞춰 힘껏 손을 치던 장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라의 비명과 하율의 절규가 졸업식장을 갈랐다. 축제와 환호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아이들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다. 하율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미친 듯이 인파를 헤치고 쓰러진 장노인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팠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악몽처럼 도시를 갈랐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하율은 장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눈은 굳게 감긴 채 미동도 없었다. 응급실 앞 시간은 지독하게 더디게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지친 기색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평생 군 생활을 하시면서 몸을 너무 혹사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하율과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어째서 행복의 정점에서 가장 잔인한 절망이 찾아와야 하는가? 이제 겨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장노인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직감한 듯 초연한 표정으로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다. 울지 마라. 이 늙은 군인은 평생을 나라에 바쳤고 마지막은 너희라는 최고의 가족을 얻었으니 여한이 없다. 이제 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것뿐이다. 그날부터 자매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율은 갓 받은 졸업장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병원에 상주하며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라는 하늘과 병원을 오가며 장노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날랐다. 입맛을 잃은 그가 한 숟갈이라도 더 들게 하기 위해 애쓰는 동생의 모습은 그 자체로 눈물겨운 사투였다. 하늘 마을 사람들 역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자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왔다. 장노인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맑고 강직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딸들을 위로했다. 어느 날 밝은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바다가 보고 싶구나. 내가 젊은 날 지켰던 저 동해 바다. 너희와 우리 손주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의사는 무리라며 결심했다. 그들은 병원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대절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을 뚫고 하늘 식구들은 모두 함께 동해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는 동해의 한적한 해변에 멈춰섰다. 휠체어에 앉은 장 노인을 하율과 세라가 조심스럽게 모래사장으로 밀고 나갔다. 한우이와 세보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앉았다. 수평선 넘어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장어한 일출이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태양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파도 소리가 장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장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눈에 새기려는 듯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유라 세라야 저 태양을 보거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살아온 어둠의 시간도 저렇게 장엄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게야? 그러니 하레비가 없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저 태양처럼 뜨겁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내 삶의 이유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두 딸과 손주들의 얼굴을 차례로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이제 다 되었다. 고맙다, 내 딸들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장대한 전투를 끝낸 노장처럼 가장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동해의 아침바람에 섞여 그가 평생 사랑했더니 땅의 하늘로 흩어졌다. 시간이 다시 흘렀다. 장태산 노인이 잠든 지 3년이 지났다. 하늘 어기 양지바른 언덕 위에는 그의 소박한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비석에는 거창한 직위 대신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곳에 잠들다라는 글귀만이 새겨져 있었다. 김하율은 서울의 한탈북민 지원센터에서 가장 신뢰받는 심리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녹여내 절망에 빠진 탈북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어루만져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치유의 등불이라 불렀다. 그녀는 주말마다 하늘로 돌아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한 주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김세라는 하늘 최고의 농사꾼이자 작은 농가 맛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가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은 도시에까지 입소문이 나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녀의 화한 웃음과 건강한 음식은 사람들에게 땅의 기운과 생명의 활력을 선물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하율과 세라는 이제 제법 자란 한우리와 세보미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무덤가에 들국화를 놓아드렸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키운 방울 토마토예요. 맛있죠? 자매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란히 서서 아버지가 잠든 언덕 아래로 펼쳐진 하늘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언니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세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이 하늘에 산이 되고 바람이 되고 햇살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위대한 산 같았던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은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는 울림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두 송이의 꽃은 이제 하늘꼴이라는 비옥한 땅에 굳건히 뿌리내려 자신들만의 향기로운 희망을 퍼뜨리고 있었다. 동력에서 온 두 여인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이 이 땅에 심은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언덕 위로 부는 가을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처럼 네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갔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